자, 4월 1일까지 우리 교재에서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 거를 볼까요? 자, 4월 2일 거래요. 충무상사의 외상매출금 525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충무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4월달 거래는 가만히 보니까 당좌이금, 당좌수표, 약속음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출채권, 기타 채권을 구분해서 달라요? 그럼 알아서 보세요. 나 어디 있냐? 4월 2일 거래가 기계장치? 4월 4일 거래네. 얘네들도 이렇게 해놔야지 먹고 살기 편하지 않을까? 뭔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얘네들이 이거 또 나한테 안 줘가지고 난 지금 이거 보고 아주 하는 건데, 혹시 교재대로 순서대로 해줘요? 그래요. 그럽시다. 나도 교재도 봐야 되잖아. 바뀐 건 몰랐네. 다음번에 또 보시는 분이 있으면 반대로 할게요. 여기는 며칠 날짜로 되어 있냐면 4월 2일 거래가 기계장치, 4월 4일 거래네요. 그죠? 금액은 똑같겠지 설마니. 얘네들도 손대는 거 싫어할 테니까. 음, 음.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일단 여기 있는 것만 먼저 답을 해드리고요. 이건 아직 여러분이 그 회계 거기 이론 배우실 때 유형자산에 대해서 아직 안 배운 파트예요. 요 파트는 요거 끝나고 요 설명 먼저 해드리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거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여러분 교재에는 4월 2일로 되어 있죠. 4월 2일 거를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요, 시험 문제에서 빠질 수가 없는 문제이고, 이유는 회사에서도 사용하는 유형자산이 워낙에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회계 처리를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용 중인 기계장치, 사용 목적인 것은 유형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계장치라고 써놓은 거예요. 취득원가는 2천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원.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제가 반드시 이런 형태로 먼저 메모해 놓으세요 그랬었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 2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 상가, 누계액은 500만원. 그러면 이 기계장치는 지금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장부가액이라고 했고 지금 1,500만원짜리라고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동종 업종인 거래처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장치, 여기 보시게 되면 기계장치 똑같죠? 그죠? 그럼 이건 동종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동종. 똑같은 종류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800만원, 공정가치는 2천만원짜리하고 교환을 했대요. 이럴 때 교환되는 기계장치 상호 간의 공정가치는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기계장치가 됐던 게 교환을 할 때 뭐 장부 가격이라든지 뭐라든지 그건 다 모르겠다고 치더라도 얼추 가격이 비슷하다고 판단하니까 이것도 몇 천만 원짜리씩 되는데 가격도 안 따져보고 그냥 교환할까, 나름대로 가격은 비슷하게 따져보고 교환할까. 근데 업자가 끼게 되면 보편적으로 팔 때는 싸게 팔고 살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 그게 당연한 원리 아니에요? 그 업자들은 이익을 붙여야 되니까 당연히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요. 자기네들이 살 때는 이익을 붙여서 팔아서 많이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가능하면 싸게 팔려고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계 필요한 사람들끼리 맞는 게 같이 있다. 우리 니네께 그게 필요한데. 그럼 서로 교환하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뜻이고, 이런 기계 장치에 대한 것들도 은근 이런 업종에서 자주 발생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계장치 유형자산을 상대편한테 줘야 되겠죠. 처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걸 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로 받는 이 기계장치를 우리가 얼마에 기록해야 되느냐가 여기 포인트예요. 우리 기계장치 새로 받는 거 있죠? 그게 얼마짜리로 기록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죠. 일단은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유형자산 처분에 관련된 문제는 처변에 감가상각 누계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그랬죠. 감가상각 누계 얼마로? 500만원은 없애주고, 대변에 지금 유형자산 우리가 거래처에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계장치는 없어지겠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짜리가? 2천만원짜리가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새로 뭐가 생겨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기는 거 기계장치죠. 기계장치가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이 취득원가를 기록해 달라는 게 여기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동종교환인 경우에는 이 새로 취득하는 가격, 자산의 가격은 우리 회사의 장부 가격으로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럼 얼마짜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1,500만원짜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장부가액대로 동종교환일 경우에 장부가액대로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떤 뭐라고 부른다? 동종교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 예제는 여기 유형자산의 동종교환일 때 발생하는 거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동종교환의 키워드 취득하는 자산은 뭘로 기록한다? 장부가액으로 기록한다. 그러니까 특징은 뭐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 동종교환 설명을 해드렸으니 똑같은 상황에서 이종교환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설변에 이거 좀 떨어뜨려서 알겠다. 이종 교환 문제는요, 시험 문제 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저기 세무 2급에서 주로 출제가 좀 많이 돼요. 공정가치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자, 차변에다가 저기 위에 우리 기계장치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에 500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기계장치 2천만원,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여기 기계장치를 우리 걸 주고서 거래처에서는 비품을 받기로 했다고 치면 계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런 거 갖다가 이종, 지금 서로 다른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걸 쓰는데 이 비품은 얼마로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가 문제예요. 그런데 종류가 다를 때에는 우리께 됐던 거래처께 됐던 공정가치를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공정가치가 1,6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기계장치 비품은 공정가치가 1,600만원짜리가 지금 들어오니까 우리 기록할 때에도 1,600만원이라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600만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지금 우리 거는 얼마짜리를 줬는데 장부가액으로 1,500만원짜리를 줬는데 지금 1,600만원짜리를 받았으니 우리 쪽에서는 100만원이 장부가액보단 이익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1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교환은 여기 이 취득하는, 우리가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을 어떤 금액으로 기록할 것입니까? 요게 키포인트고요. 동종교환일 때는 장부가액, 그 다음에 여기 이종교환일 때는 우리 거 알면 우리 걸로, 우리 거 모르면 상대편 걸로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대편 공정가치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이게 동종교환이다, 이종교환이다 하는 것의 회계 처리이고, 지금 교재에서 4월 2일 날짜에 나온 여기
이 교재가 지금 2022년도 거 제가 PDF 파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날짜만 다를 뿐이지 같은 문제였었어요. 자, 그래서 입력할 때에는 동종교환 요 회계상의 거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는지요? 안 되셨는지요? 자, 지울게요. 그럼 저는 4월 2일 거래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거래를 4월 4일 거래에 있는 걸로. 자, 됐고요. 날짜는 4월 2일 거래로 차변에다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다가는 기계장치 2천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얘는 이렇게 고정자산 입력할 때 팝업창 나타나는데요,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새로 들어오는 거는 1,5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요 분기는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4월 3일 거래해보죠. 이거 하면 저장이 되나? 자, 4월 3일 거래는 보니까 똑같네요. 당사의 최대 주주인 한성철씨로부터 제품 물류 창고를 신축할 부지를 기증받았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부지를 기증받았다고 하니 기록하면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어요? 부지는 땅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등기비용. 요 등기비용은 부대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며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1,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장부가액은 1,200만원. 자, 요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토지를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공짜로 받았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토지는 생기는 거잖아, 받았으니까. 그럼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목적이 보니까 이거는 물류창고 신축할 거잖아요. 대표이사가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회사에다가 흔쾌히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뭐로 생길 테니까 차변에 토지라고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 4월 3일이란 날짜의 시점에서 이 토지는 지모상태표에 있는 계정들은 그 시점에 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게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부 금액을 기록해야겠어요? 공정가치를 기록해야겠어요? 회사 입장에서 공정가치 기록해야 되죠? 그럼 얼마라고 기록해야 되는 뜻이에요? 1,000만원짜리 받은 거예요. 공정가치가 이거니까. 상대편에 장부가액이다, 취득원가다,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 그런 거 안 따져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지금 받았을 때 그때 가치를 기록하는 게 재무상태표의 계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토지 문제가 나오면, 부동산 문제 나오면 반드시 뭐까지 봐야 돼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내는 부대비용 생긴다 그랬죠. 부대비용 또 뭐가 생겼어요? 회사 입장에서 등기비용 생겼죠. 등기비용은 취득하는 자산에 포함시키라 그랬죠. 이거 똑같은 원리로 그럼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50만원은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토지를 받고 나서 대변에 지금 여기 토지를 받았을 때 공짜로 받았다. 토지는 우선 자산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받았다 한자어로 숫자예요.
공짜다, 증여받았다고 보통 얘기 많이 들어봤죠? 증여라는 것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그럼 수증, 자산을 수증했다고 얘기하고, 우리한테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써요. 지난번에 우리 수익 계정, 비용 계정 할 때 자산 수증이익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럼 공짜로 받았을 때 자산 수증이익 얼마겠어요? 1,050만 원이겠어요? 1,000만 원이겠어요? 응, 1,000만 원만 우리가 이익인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그 등기 비용, 이 등기 비용은 뭘로 냈대요?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면서요. 뭐라고 기록해 줘야 되죠? 당좌 예금에서 얼마가 나갔다? 50만 원 나갔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거래도 한번 기록해 봤고, 날짜는 4월 3일. 토지는 1,050만 원짜리고요. 대변에다가 자산 수증 이익 하셔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50만 원은 당좌 예금에서 수표 발행했으니까 50만 원. 예,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교재는 4월 4일 거래로 되어 있죠. 요거네요. 똑같이. 자, 충무상사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고 있어요. 그럼 외상매출금은 감소할 것이고, 받은 건 당좌수표하고 약속원 받았네요. 자, 그러면 4월 4일 거래에다가는, 자, 기브앤테이크. 자, 우리가 받은 거 뭐 받았어요? 당좌수표. 당좌수표가 우리 받을 때는 당좌 예금이라고 해야 돼요? 현금이라고 해야 돼요? 수표 받았으니까 현금이라고 쓰고, 금액은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모두 받았어요? 약속은 받았대요. 그럼 얘는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약속된 날짜가 받으면 내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을 써주시고, 받을 어음 거래처도 반드시 써주셔야겠죠. 나머지는 얼마였었어요? 300만원 빼면 225만원 이겠네요. 자, 이런 애들은 왜 이런 거래가 생겼습니까? 물어보면 대변에 얘가 이렇게 우리 외상 매출금을 좀 회수하고 있었어요. 금액은 525만원 외상 매출금 회수했다. 여기 계정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거래처 써줘야 될 계정들은 매출 계정인 외상 매출금, 받으러온 계정인 매출 채권 두 개에다가는 거래처들 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4월 4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4월 4일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것은 300만원. 차변에 받으러으로 받은 것은 거래처가 어딥니까? 충무상사? 충무상사에서 225만원 외상매출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4월 달에 마지막 거래네요. 4월 5일 거래. 원효상해외 외상매출금 625만원 중에서 25만원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약속금으로 받았다. 이거 계속 같은 류의 문제죠. 외상매출금 회수할 때 우리가 받은 거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4월 5일 거래에서 여기 차변에 현금 받은 거 현금으로는 25만원 받았대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회수하는 거죠. 외상매출금 회수는 625만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잔액 약속금으로 받았다고 하니 받을 어음이라고 쓰시고 금액은 600만원.
자, 똑같은 케이스로 매출 채권인 여기 외상 매출금과 그 다음에 바드럼 계정의 거래처 원효상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 4월 5일 거래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5일 거래고요. 차변에 현금 25만원, 차변에 바드럼 여기는 원효 상해라고 그랬었고요. 금액은 600만원.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 회수하고 있죠. 원효 상해 거고요. 625만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월 5일 거래까지는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한 거래와 당좌 수표, 당좌 예금, 바드럼, 약소금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물어봤네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출이 나왔으니 밑에 거는 5월달 거래는 매입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5월 1일 거래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은요 거래처 영동에 대한 외상매입금 중 1000만원이죠. 당사 발행 약소금 지급했다고 얘기하니까 외상매입금 갚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차변에다가는 부채인 외상매입금을 감소시켜야 되겠네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금액은 1000만원 갚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 약소금을 발행해서 줬으니까 얘는 지급어음에서 10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만기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우리 매입 채무죠. 그러니까 둘 다 거래처 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5월 1일 날짜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날짜는 5월 1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영동에 대한 거였었네요. 영동 금액은 1000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지급어음으로 1004 영동에서 지급어음 처리해 주시면 됐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5월 2일 거래 볼까요? 거래처인 원효상유로부터 바드럼 600만원을 거래은행인 대한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5만원 차감한 실수금은 당좌이금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요거 배우기는 했지만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리까리 하시겠죠? 여기 어음을 갖다가 매각 처리로 한다고 치면 여기 발생하는 할인료는 제가 뭐라고 기록하라 그랬었냐면 바드럼은 매출채권이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기종으로 쓰세요 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래를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우리 바드럼을 사용하는 방법 4가지 있다 그랬었죠. 그 방법 중에서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던 바드럼을 매각 은행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할인료를 우리가 지금 띄고 나머지 금액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여기 우선 대변에 바드럼이 먼저 없어지는 거죠. 대변에 바드럼은 은행에다 줘야 돼요. 얼마짜리였다 그랬어요? 600만원짜리였다 그랬었죠. 거래처도 당연히 써주셔야 되죠. 어디 은행에서 어디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예요? 원효 상회로부터 받았던 바드럼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대가로 지금 당좌예금에 얼마가 입금이 됐어요? 차변에 당좌예금에는 15만원 빼면 얼마가 들어왔겠습니까? 585만원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할인료는 계정 뭐라고 쓴다? 얘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시라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15만원 이렇게 써 주셔야 되는 거. 여기서는 요거 물어본 거야. 아는지. 우리 바드럼을 이렇게 은행에다가 매각 처리하게 되면 그 매각된 할인료 금액을 갖다가 여기 할인료죠. 할인료를
수수료비용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 저도 5월 2일 날짜로 이 분계를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일 날짜고요. 전 대변부터 쓸게요. 바드럼이라고 되어 있었고, 바드럼은 원효상에 금액은 600만원짜리고요. 차변에 지금 우리가 돈 받은 거는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랬었죠. 그러면 585만원이 들어왔어요. 나머지 금액은 예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1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10일 거래 봅니다. 5월 10일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림상에 발행하여 준 약소금,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면 요거 어음을 발행해 줄 때 무엇이라고 무슨 기종으로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이는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지급어음으로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얘가 만기가 됐대요. 그럼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면 지급어음은 대표적인 매입채무니까 만기가 돼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면 차변에다가 우리가 발행했던 지급어음 회수가 되겠죠. 금액은 500만원짜리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지급어음은 당좌 수표처럼 우리 당좌 예금에서 또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하니 당좌 예금에서 그 금액이 이렇게 500만원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록하면 끝이에요. 대신에 여기 지급어음에다가 똑같이 매입 채무니까 신림상해라고 거래처 기록해 주셔야 되겠죠. 자, 5월 10일 거래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5월 10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지급어음, 거래처는 신림상해에다가 지급했던 거 금액은 500만원짜리, 대변에다가는 당좌 예금에서 500만원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15일 거래네요. 대형의 원재료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원 당좌예금에서 이체했다. 지금 원재료, 우리 지금 제조업에서는 상품을 사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원재료만 사갖고 와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우리 연습했던 상품 규정처럼 원재료 하면은 뭐 기억해야지 돼요? 일상적인 상거래예요. 원재료 사갖고 오고서 계약금 줬다면 상급금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록하실 때요, 여기 차변에다가 선급금,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어요? 대형, 대형 써주시고요.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또 줬대네요. 당좌예금 2차 했으니까 1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5월 15일 거래입니다. 선급금에도 당연히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선급금 100만원, 대변에다가는 당좌예금에서 100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월 20일 거래인데요. 5월 20일 기획팀 과장 김영희에게 출장을 명하고 여비 계산액이란 말은 대충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아직 가서 돈을 쓴 게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돈을 쓸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대략 계산한 금액 5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래처를 갖다가 등록하는 거 배우기는 했지만 여기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라는 문제가 또 하나 나왔었죠. 대부분 우리 거래처 등록하는 것은 우리 초기 화면에서 기본 정보관리에서 입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하면서도 바로 거래처가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알려 주는 거고요. 아, 나 이거 모르는데요. 그러면 모르면은 앞에 가서 신규 거래처 등록하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근데 전표 막 입력하면서 신규 거래처 입력하는 것도 알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등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해드렸지만 출장 갈 때 회계 부서에서 돈을 먼저 줘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증빙서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계정 뭐 사용하기로 했었죠? 오케이. 차변에 가지급금 해서 금액은 55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가지급금 계정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출장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꼭 누구한테 돈을 지급했는지, 즉 반대로 출장 갔다 와서 가지급 정산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군지 꼭 거래처에다가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실무 업무에서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또 말씀해 드렸을 거예요. 우리 거래처에다가 우리 회사의 전 직원 이름 다 등록해 놓는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자, 대변에는 뭘로 줬대요? 현금으로 줬으니 얘는 그냥 출금 전표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가지급금 여기 김영희 등록하는 거 일단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이따 하고 여러분은 하셔도 괜찮아요. 가지급금에다가 거래처 써주시고요. 자, 근데 아직 거래처 등록하는 거 안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5월 25일까지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출장 갔던 김영희 여기 과장이 회사로 귀사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으니까 그 영수증 돈 사용했겠죠. 영수증하고 그 내역들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회계부서에다가 줘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여기 출장 가서 사용한 돈은 다 계정 뭘로 사용하세요 그랬었어요. 여비 교통비로 사용하라고 말씀해 드렸죠. 여비 교통비 여기 합계 금액이 다 얼마예요? 48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가지급금 55만원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 차이는 뭘로 줬대요? 현금으로 다시 회수했죠. 그래서 현금 7만원 이렇게 회수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여기 출장 사용한 내역 중에서는 접대비가 없죠. 접대비는 만약에 있다면 접대비는 반드시 별도로 접대비 써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비교통비로 다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실무에서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요, 실무에서 가지급금을 이렇게 내보내주고 결국 여기 가지급 정산을 하게 될 때 회계 처리하면서 가능하다면 요 가지급금부터 100% 똑같은 금액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상계 처리라고 그러는데, 여기 가지급금 정산하다가 끝에 그 잔액이 100원, 200원 남아서 그 잔액 남아있고 연말까지 가게 되면 그 회계 결산할 때 되게 짜증스러워요.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지급금 여기 또는 같이 설명했던 계정이 가수금 계정이었었죠. 가지급금, 가수금 정산할 때는 일단 가지급금부터 똑같은 금액으로 먼저 없애 놓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결산할 때 혹시 실수하더라도 좀 편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의할 사항, 여기 지금 출장 가서 쓴 경비 비용들은 다 여비교통비라고 쓰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근데 만약에 출장 가서 쓴 금액 중에 접대비가 있다면 접대비는 반드시 별도로 기록합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5월 20일 날짜로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5월 20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 차변에 가지급금 써주시고요. 자, 거래처 입력하는 거 보세요. 원래 우리가 거래처를 등록할 때에는 조회하면서 FE 이렇게 조회를 했었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신규 등록이라 그래서 F3 있죠. 그래서 신규 등록 앞으로 할 때는 F2 눌렀다가 바로 그냥 F3 누르시면 돼요. 여기 신규 등록. 그럼 이런 화면이 이렇게 떠요. 거래처 코드 번호를 몇 번으로 입력해 달라고 했어요? 2001. 그리고 엔터 치시고요. 그다음에 이름은 김영희라고 해주세요. 김영희라고 해주시고, 자, 거래처 유형은 아무 말 없으면 뭘로 하기로 했죠? 우리 동시로 하기로 기억하세요.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없고요. 대표자며 똑같이 그냥 김영희라고 써주시고 확인 탭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거래처가 띵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지원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도 주소도 업태 종목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만약에 거래처라고 하면 거기에 나온 건 몇 개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디테일한 거 다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거래처를 다시 코드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이 거래처에 대한 내역 나와 있는 게 요 밑에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자료들을 필요한 게 있다면 요 밑에서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거하고 똑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활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앞으로 나올 때 그 뒤에 문제들 연습할 게 많이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 이렇게 하고,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이 F2, F3 누르는 게 제일 명확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 또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이 금액부터. 금액은 얼마였죠? 55만원. 현금으로 준 걸로 여기 출금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차변에 입력하고 134 가지 여기 신규 거래처를 또 입력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F2, F3으로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지껏 계정 조회하면서 거래처 조회하면서 F2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코드란에다가 플러스 키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 거래처 코드 번호가 5자리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그냥 엔터를 여기다가 만약에 이름은 뭘로 할까 혹시? 아니 너무 많이 팔아먹어서 길동이는 좀 그렇다. 사실상 나도 홍나온 이름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드라마기 뭐였더라? 김유정 나오는 드라마였었는데 그 김유정의 이름이 홍나온이야. 뭔가 있어 보이잖아. 자,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치잖아요. 근데 안 나온다. 다시 드라마 제목 생각하다가 틀렸다. (5월) 며칠이었죠? 5월 20일. 여기 딱 지워졌죠?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이름은 홍라온 하고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요 코드 번호만 딱 나와요. 이거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거래처 코드 번호 아까 F2 눌렀다 F3 누르잖아요. 그 거래처 코드 번호를 꼭 까먹는 경우가 생겨.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안 까먹겠죠. 여기 거래처 코드 번호를 2002라고 누르고요. 등록하면 안 돼. 그럼 요거만 등록되니까. 그리고 수정을 누르면은 여기 밑에 자세하게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어떤 게 더 유용하고 편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린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여기 금액까지 안 넣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다시 다 사라져요. 5월 20일 이렇게 해서 김영희 것만 딱 나타나게 됐죠. 자, 그리고 정산하는 것은 5월 25일이었었죠. 차변에다가 아까 여비교통비 우리 썼고요. 금액은 48만원, 나머지 7만원은 현금으로 지금 다시 회수했고요. 대변에다가는 가지급금 해가지고 거래처는 여기
김형이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이것도 거래가 다 끝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월 25일 거래까지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한테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22가지의 예제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 회계 처리하는 게 보편적인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길을 쓰고 그 뒤에 분기되어 있는 거, 설명되어 있는 거, 교재 다 처음 보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정독해서 꼭 다 읽어 보셔야 된다는 얘기랍니다. 아시겠는지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혹시 설명할 게 있을까? 아, 요거 여러분들한테 진짜 회사의 일상 거래이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잠깐 시간 동안에 요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품이 됐던 원재료가 됐던 또 계약금을 보내는 게 상거래 행위 관례상 계약금 10%를 보내는 게 상거래 관행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계약금 10% 100만원을 먼저 보냈다고 치면 차변에 선급금 100만원 아까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먼저 보내겠죠. 그래서 얘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쳐요. 100만원. 근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상품의 원재료의 가격은 얼마짜리냐면은 지금 1000만원짜리예요. 그래서 1000만원에 10% 계약금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뭐 흔한 거래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자,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물건을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라고 가정하고 원재료는 얼마짜리 받은 거예요? 900만원짜리 받은 거예요? 1000만원짜리 받은 거예요? 자, 계약하고 나서 이제 물건 받았어요. 그러면 원재료는 1000만원어치 당연히 받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돈을 1000만원 다시 다 줘야지 돼요? 우리 앞에 먼저 준 돈 100만원 있잖아. 그죠? 그럼 얘부터 먼저 까야겠죠. 근데 상식적, 이 상거래에서 그냥 아는데 이걸 회계 처리, 회계상으로 기록하라 그러면 앞에 계약금 줬던 거 이렇게 먼저 빼야지 되겠죠. 선급금 얼마부터 100만원 이렇게 빼주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또 똑같이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줬어요 얘기하면 보통예금에서 얼마를 이체해줬겠어요? 900만원 이렇게 이체해주겠죠. 이거는 회계 거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거래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금액 1000만원이 적습니까? 적지 않죠? 계약금 당연히 줘야 할 것이고 이 선급금 먼저 우리가 줬던 거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결제해야 되는 거 요걸 자꾸 틀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계약금을 주기만 하겠어요? 우리도 계약금을 상품 판매하기로 받기도 하겠어요? 받기도 하겠죠. 그럼 그런 경우라면 차변에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 회사에 보통 예금 통장으로 이렇게 100만원 먼저 받았어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 이를 먼저 받았으니까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선수금 써야겠죠. 10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거래처에다가 상품을 좀 팔았단 말이죠. 공급했어요. 대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원재료 했으니까 제품이라고 할까요? 제품이라고 써야 돼요. 제품 매출이라고 써야 돼요. 또 이것도 자꾸 틀려. 제품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에요. 매출에 금액은 얼마짜리 파는 거예요? 위하고 똑같은 거니까 1000만원짜리 이렇게 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차변에 뭐라고 써야지 돼요? 지금 뭐는 빼줘야 돼? 선수금 받았던 거 얘 부채 없애줘야 되잖아요. 선수금 받았던 거 100만원 이렇게 없애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또 똑같이 입금이 됐대요. 얼마가 입금됐겠어요? 900만원 입금됐겠죠. 이렇게 실제 거래에서 선수금, 선급금 요 거래가 시험 문제에 기본적으로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왜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래니까. 이렇게 없애줘야 된다는 거, 상계 처리해줘야 되고 나머지 차액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 두 개가 여러분 앞으로 기출 문제가 됐던 시험 문제 가서 이거 나오지 말란 법이 없고 제일 흔하게 나오는 문제의 형태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요거 선급금, 선수금 계정까지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란다고 제가 이렇게 써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캡처. 이거 쓸 일이 내일 저녁반에 가서 써야지. 아니 근데 저녁반은 여유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들처럼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진도 나가기도 바쁘고. 자, 하여튼 그때 뭐 필요하면 쓰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일반 전표 입력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246페이지에 22번 예제까지 끊는 설명이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냐면 253페이지까지 되어 있네요. 253페이지까지 조근조근 천천히 다 꼭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